세월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 넘을 수 없는 세월, 이것은 이 시집은 선생님 계실 때 끝나지 못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기를 하실 때까지 정리해 놓은 그 유고를 돌아가신 뒤에 출간하게 된 시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그런 마지막 시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이재복 교수님,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재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시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한국 현대시의 미와 승부라는 책인데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내면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제가 한국 현대시를 너무 편협하게 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 조병아 선생님 이 마지막 시집 넘을 수 없는 세월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마지막 시집에 대한 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걸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기회에 조병아 선생님의 한번 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읽기는 읽었는데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말하듯이 아주 쉽게 또 질박한 언어를 썼는데 제 해석은 너무 이게 또 과도한 것 같고 또 해석에 과잉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병아 시인에 대한 태도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평가는. 그거는 조병아 시인의 시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시가 문자보다는 말의 운용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특히 유정호 선생 같은 분들은 그가 말하듯이 쓰는 어떤 시작 태도를 가졌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몸과 일상의 현실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문자의 관념성이라든가 복잡 미묘한 이미지나 상징보다는 쉽고 질박한 어떤 진술을 지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병아 시인이 추구한 이러한 시작 태도는 저는 양가성을 드러낸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삶의 실존과 어떤 밀착된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삶을 긍정하고 안위를 긍정하는 과정에서 고통의 내면화와 갈등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양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조병아 시인의 시에 대해서 고통의 내면화와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인이 어떤 삶을 굉장히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병아 시인의 시 속에 등장한 수많은 이런 미학적인 진료는 시 자체의 내적 질서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것과 분리된 시인의 인격적인 여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와 시인이 분리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이다. 그런 점에서 조병아 시인이
보면은 의미가 없는 시, 아름다움이 없는 시, 또 난해한 시, 흔히 말하는 그 모더니즘에 대한 상당히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그 두 분이 이제 발표하신 그런 어떤 시집에 이어서 이 넘을 수 없는 세월 역시 시인과 시가 분리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서와 그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을 견지해 왔지만 그 흐름의 이면에는 다양한 어떤 변주의 세목들이 내재해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를 이 시집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이 시집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시인이 시에서 관심을 두는 주제는 시간과 죽음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의 시에서의 죽음은 시간의 한계 혹은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얘기인데요. 조병화 시인이 이제 넘을 수 없는 세월에서 보여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의 한계 혹은 또 생명의 한계 속에서 생겨난 잉태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인의 시간과 죽음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은 51번째 시집 세월의 이삭이나 52번째 시집 남은 세월의 이삭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세월 등에서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정명화되고 있고요. 비록 시인의 넘을 수 없는 세월이라는 명명은 시간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심장함을 환기하는데요. 이 명명은 세월의 이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타계하기 전 시인의 민감하게 의식한 세월이라는 시간의 의미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세월은 시간의 한계 혹은 생명의 한계를 의미하며 시인이 말년에 세월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민감하게 자각한 데에는 그것이 곧 시간의 한계이면서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의 세월 혹은 시간에 대한 자각은 한계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한계 의식 속에서의 삶은 이미 그 삶 속에 죽음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삶과 죽음, 생명과 소멸, 변화와 영원 등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문이나 도구 그리고 현실의 차원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기투 및 피투의 행위다. 그의 삶과 죽음, 생명과 소멸, 변화와 영원 등을 포함하는 시간에 대한 의식은 그것이 어떤 본질보다는 실존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병화 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본질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고독과 허무의 그 견고함과 순수의 의미입니다. 끝에서 이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시와 시인이 분리되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라는 현상의 장으로 기투하고 피투하는 주체가 시인의 기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병화 시를 읽어낼 때 시인의 기질에 따라 그 현상은 그 모습을 달리하며 그의 기질은 그대로 시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병화 시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조병화 시인을 보헤미안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조병화 시인에 대한 이러한 명명은 어떤 세상의 어떤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 에트랑제,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심에 나 혹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의 방랑의 궁극은 나의 존재성에 대한 탐색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조병화 시인의 그 나의 있음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곳을 헛되게 헤매돌았지. 바로 눈앞에 나를 두고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길을 헛되게 헤매돌았어. 바로 눈앞에 피고 지는 꽃이 바로 나인 것을 모르고 실로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길, 먼 곳을 헛되게 헤매돌았어라. 바로 눈앞에 야들야들 작게 피고 지는 꽃이 바로 나의 있음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 덧없이 헤매던 것이 바로 헤매인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그 있음이었어. 그걸 지금 알았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자신의 헤매돔 자체를 나의 있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자각은 그에게 배당된 세월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죽음이 시간의 한계 혹은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운용된다면 시인의 이러한 헤매돈이라고 하는 방황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인의 헤매돔은 개념화하거나 추상화가 불가능한 하나의 통합된 현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매돔이 통합된 의미의 직접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상학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멜르퐁티도 그렇고 후설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이 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데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현상. 우리가 그것을 숨은 그림 찾기에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이 사람 눈에만 그것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조병화 시인이 이제 80여 년 세월을 살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가 헤매돈 이 나의 가까이 있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바로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 어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한 거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되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꽃과 나를 동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꽃의 피고 지는 현상이 곧 나의 있음이라는 시인의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의문을 던져서 제가 이것을 현상의 차원으로 보면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것. 꽃과 나는 현상의 장 속에 있으며 이 속에서는 모든 사물이란 존재가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꽃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꽃이 있다는 사실 혹은 먼 길, 먼 곳에 헤매돔이 곧 나의 있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배당된 세월이란 시간의 한계 혹은 생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 나에게 배당된 세월이 다 끝나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세계 속에 은폐되어 있던 죽음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이며 이것은 곧 그만큼 죽음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나에게 배당된 세월이 다 가기 전에 바로 조병화 시인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 그 죽음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나의 있음,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발견한 나의 있음, 나의 존재성이 헛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허무주의자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을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앞서서 현상학적으로 조병아 씨를 읽었을 때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현현된다는 것, 현상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2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끝에서 시인이 세월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명명한 데에는 시간과 생명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표현하려고 한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한 인간의 생애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것은 바람이었어. 바람에 밀려가는 한 조각 구름이었어. 조각 구름에 실려가는 한 알의 작은 물방울이었어. 우주를 안고 흘러가는 작은 물방울이었어.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 거야. 내가 살아온 너를 그것이 바람이었는지 비였는지. 한 인간의 생애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뭐냐면 바람, 구름, 물방울 등은 모두 전체 현상의 장 속에서 서로 관계성을 드러내면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변화의 진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인간의 생애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의 변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집착이나 구속,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의미하지만 그 자유로움이란 너무나 먼 길을 헛되게 헤매 돌았다는 시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방랑자로서의 고독과 허무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조각구름은 바람과 물방울을 매개하면서 고독과 허무의 독특한 속성을 잘 응축하고 있는 그런 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호를 펴는 곧 조각구름이라고 한 데에서도 이 진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각구름은 뭐냐? 뭉게구름도 먹구름도 아닌 조각구름에서의 그 조각은 고독과 허무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정경화하고 있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과 소멸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조각구름의 고독과 허무가 더욱 강하게 정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이 고독과 허무의 정경화는 곧 조각구름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 바람과 하나의 작은 물방울의 속성에 다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람의 고독과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허무 혹은 바람의 허무와 하나의 작은 물방울들의 고독을 조각구름은 그 안에 응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바람, 조각구름,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고독과 물방울의 고독과 허무는 긴밀한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병아 시인의 고독과 허무는 분리된 고독, 분리된 허무가 아니라 세계와의 어떤 그 결합된, 연결된 그 전체성 속에서의 고독과 허무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견고함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의 견고함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생명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독의 견고함, 허무의 견고함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시간과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견고함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죽음은 결코 시인이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존재성을 지닌 그 무엇이 됩니다. 바람, 조각구름, 하나의 작은 물방울 등의 진료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시인의 고독과 허무의 견고함은 급기야 한 줄기의 흐름으로 표출되게 이르는데, 조병아 그 시 중에 저는 이 시를 가장 주목한 그 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석이 쭈루루 비를 맞고 있다.
순수 고독, 순수 허무. 단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강렬하다고 보고요. 쭈루루 비를 맞고 있는 비석의 이미지는 죽음이 헤어나기 어려운 시간의 견고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의 비석은 조각구름에서의 조각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고독과 허물을 예각하는 존재성을 드러내고, 비석이 쭈루루 내리는 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허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시인은 비석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순수 고독, 순수 허무라고 명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가 드러내는 어떤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이러한 분리의 차원이 아니라 통합의 차원, 전체의 차원에서 읽어낼 때 조병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독의 의미, 허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5페이지입니다. 3장 눈물의 일체성과 텅 빈 실존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시인의 시세계가 일상의 감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는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추어낸 자연스러운 감각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는 일상 혹은 현실과는 단절된 시공 속에서 참선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탈음패된 것이 아니라 일상이나 현실과의 자연스러운 체험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속세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깨달음을 바로 눈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읽어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벽 참선하신 달마 스님은 한 10년 면벽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일체 무상, 일체 시공, 일체 허상. 그것을 깨달으셨을까? 그것을 깨달으시기가 그렇게 어려웠었을까? 일체는 눈물인 것을 허허 세월 30여 년 내 속세의 깨달음이여라. 그 면적 10년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자, 이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인은 달마의 탈속한 깨달음인 일체 무상, 일체 시공, 일체 허상과 자신의 속세의 깨달음인 일체 눈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달마의 탈속한 깨달음에 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을까나 그것을 깨달으시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었을까에 드러난 시인의 어조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시인은 달마의 그 깊고 높은 탈속의 경지를 선망하지도 또 그것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80여 년 속에서의 깨달음은 일체는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볼 때 이것은 그 어느 깨달음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눈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눈물이라는 시인의 속세에서의 깨달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일상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에 갑합니다. 흔히 생활세계라고 하는 일상의 장 속에서 깨달은 일체가 곧 눈물이라는 사실은 시인이 몸으로 자각한 생의 의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일체 눈물은 가설적으로 꾸며낸 것도 또 개념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것입니다. 시인이 순수의 의미를 쭈루루 비를 맞고 있는 비석을 통해 감각적으로 제시했듯이 일체 눈물에서의 눈물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쭈루루 내리는 비의 하염없음과 눈물의 하염없음이 다른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다른 어떤 잡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일체 눈물에서의 일체는 모든 만물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한 것은 심신 혹은 정신과 육체의 아우름을 강하게 환기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유심이냐 유물이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80여 년 세월을 관통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흐름으로부터 눈물이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눈물 속에는 시인의 삶의 일체가 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눈물은 그 자신의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현재이면서 미래인 것입니다. 시인에게 과거의 세월이 눈물이었듯이 현재와 미래 또한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시인이 흘린 눈물일체 혹은 일체의 눈물은 시인의 삶의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눈물, 일체의 어떤 눈물, 이것을 그 일체를 가득 차 있으면서도 비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에서의 일이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사람 또는 우주의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하에서라면 채움은 곧 비움이 되고 비움은 곧 채움이 되는 실존의 세계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입니다. 시인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첫째, 늙는다는 게 뭐냐? 첫째, 버리며 사는 것이다. 둘째, 나누며 사는 것이다. 셋째, 물러나며 사는 것이다. 넷째, 물려주며 사는 것이다. 다섯째, 포기하며 사는 것이다. 여덟째, 초월하며 사는 것이다. 아홉째, 비어주며 사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말 속에는 그가 늙는다는 것을 채움보다는 비움, 다시 말하면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늙는다는 것, 이렇게 산다는 것,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수양이 적은 사람은 늙는다고 해서 이러한 자각이니까 시인은 여기에서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수양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아홉 가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의 어떤 삶의 무게, 사람의 무게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무게라는 시입니다. 사람의 무게는 스스로를 가까운 그 세월의 빛의 무게이려니 스스로를 가까운 그 세월, 그 삶의 그 총량의 빛의 무게이려니 그것은 무게가 없는 무게이려니 무게가 아닌 무게이려니 시인은 사람의 무게를 스스로를 가까운 세월로 규정하고 그것을 세월의 빛의 무게라고 명명합니다. 스스로를 가까운 세월이란 시인이 자신의 삶의 자각을 통해 탈은폐된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총량 혹은 삶의 총량에 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총량의 빛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시인 스스로를 가까운 세월의 빛의 무게는 과연 측량이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시인은 그것은 무게가 없는 무게 혹은 무게가 아닌 무게라고 답합니다. 시인의 이 답은 무게의 존재성을 없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전제로 한 없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있음의 존재성만을 인정하는 너싱의 개념을 넘어서 없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무의 개념으로까지 그 해석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무게가 없는 무게나 무게가 아닌 무게의 존재성은 순수 고독과 순수 허상의 존재성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순수 속에는 없다와 아니다의 의미가 내재해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 곧 시인의 무게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은 시인이 텅 빈 실존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기실 그것이 없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기 때문에 시인이 놓인 실존 상황은 가득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곧 세월이라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의 의미를 시인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시, 두상, 백문기 시 작품이라는 그 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으로 구워 버려진 두상을 보고 있노라니 80여 년 세월이 이곳에 굳어 있음에 표정이 있는 것인지 표정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잠옷 심각하여라 텅 비어 있어라. 그 많던 방황 고뇌 번뇌들이 쑥 빠져나간 허상 그곳에 내가 있음이여라 하고 두상은 묵묵 말이 없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표정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는 로고스적인 판단의 차원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무의미론적인 차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청동으로 구워 버려진 두상을 보고 그것을 그 많던 방황, 고뇌, 번뇌들이 쑥 빠져나간 허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시인의 80여 년 세월 동안의 생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표정과 생각이 텅 비어 있고 묵묵히 말이 없으며 많은 것들이 쑥 빠져나간 허상에 불과하다는 자각은 곧 시인의 텅 빈 실존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상이 곧 나의 있음이라는 시인의 이 말은 나의 있음에서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 덧없이 헤매던 것이 바로 헤매인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그 있음이었어라는 자각만큼이나 실존적인 울림을 강하게 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상 속에 내가 있고 헤매인 그것이 바로 나의 있음이라는 시인의 발견과 자각은 생의 무게를 무화시켜버립니다. 시인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 혹은 삶의 총량을 빛의 무게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무게는 무게가 없는 무게이면서 동시에 무게가 아닌 무게인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시인의 삶의 실존은 역설적으로 텅 빈 세계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총량의 빛은 그 이면에 어둠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무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80여 년 세월은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텅 빈 실존의 세월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80여 년 세월을 자신을 비우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비움의 과정은 스스로를 닦아온 세월이며 그 닦음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시인의 무게 없는 무게 아닌 무게로서의 빛은 스스로를 닦고 비우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나의 있음을 표상하는 존재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장 세월의 안과막은 이제 결론인데요. 두 번째 단락만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시인은 나비에 대해 너는 무게가 없으면서 이곳저곳 떠다니며 하늘의 수태복음을 전달하는 천사라고 명명합니다. 무게 없는 나비의 팔랑거림으로 인해 하늘이 하나의 부피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비와 하늘이 동일한 차원에 놓이면서 부피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비와 더불어 세계의 부피감을 형성하는 존재는 또 새입니다. 시인은 이 새를 보이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하늘을 말짱히 닦아내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평면이 아니라 부피감을 지닌 입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달새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시간과 생명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그것을 그것을 이게 동양적인 어떤 기론에서 말하는 하늘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목숨을 따른다는 그 승존하면서 그것이 주는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무게가 없는 무게 혹은 무게가 아닌 무게로서의 존재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세월을 초월해 세월과 다른 차원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월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 세계를 자각하려고 한 의도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세월의 의미를 이렇게 저는 그 실존적인 차원의 현상학적인 차원에서 읽어낼 때 조병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삶과 일상과 그리고 시와 분리된 어떤 시와 시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인의 어떤 그 모습을 그 자체로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조병화의 어떤 시세계를 해명하는데 이 방향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끝도 없이 또 어려운 또 말을 또 제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쭉 본질과 실존, 영혼과 성혈, 이런 수가 대비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발마라는 시에서는 버리고 나고 물러나고 물러나고 포기하며 수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깨우치는 순간 각자가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80여 년 속세의 모든 삶이 깨달음이 일체한 의미가 있죠. 대체로 흐름을 보면은 지혜를 깨치는 각자가 되어서 어떤 성대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실존적인 어떤 그 지상의 삶을 사랑하는 어떤 눈물의 인간이 되는 쪽으로 결국은 어떤 성대의 길을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것을 좀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일체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정서나 감정의 차원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병화 시인은 끊임없이 일상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노래한 그 시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그것을 어떤 우리가 감정의 차원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일체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잘못하면 감정 과인의 어떤 감상주의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상의 장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과 죽음, 그리고 생성과 소멸, 그리고 정지와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이런 맥락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일체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이 어떤 그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발마가 일체는 허무다 허상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파악이고, 네. 또 이제 플로이공에서 일체가 눈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거거든. 어떤 점에서 나오는 경우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대하시는 태도가 여러 가지 허무와 어떤 도덕심을 한탄하되,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되 반발하지 않는 이런 그런 성숙성과 어떤 자제력 이런 것을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달마와 조병화 시인의 이 깨달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상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요. 달마의 깨달음이 수행된 그 공간과 조병화 시인의 어떤 깨달음이 현상되는 공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비평의 화두로 삼는 게 몸인데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통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달마의 깨달음은 그 몸,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 중에 만약에 이걸 분리해서 본다면 정신에 대한 어떤 그 측면 비중들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편운 선생의 이 깨달음은 일자는 눈물이다라는 깨달음은 정신보다는 저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 어떤 그 일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본인이 어떤 그 육체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좀 더 대비적으로 말하면 좀 위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의 어떤 이런 깨달음을 편운 선생이 무슨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양반의 깨달음은 달마의 깨달음의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나의 깨달음은 속세에서의 깨달음 또 속세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80여 년 세월 동안 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왔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어떤 육체성, 그 일상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의 어떤 육체성 속에서의 그 어떤 부딪힘, 자각, 이런 어떤 것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마는 굳이 얘기한다면 시적인 걸 따라서 그 사람은 부도적인 입장에서 했을 거고, 네. 편운 선생님은 시적인 입장에서 했을 텐데요. 한쪽은 벽이라는 걸 상대로 했고, 한쪽은 눈물을 상대로 했는데, 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 주셨듯이 실제로 말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데, 폄하하지 않았다 했다 그걸 굳이 말하기보다도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달마 여사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었을 때도 벽 쳐다봤겠니? 차라리 남이 있었으면 눈물 흘리고 치를 쓰는 것도 괜찮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명벽은 어떤 대상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큰 차이가 있거나 편운 선생님도 그걸 마음속에 두고 표현만 안 했지 한쪽으로 그런 거 얘기한 건 아닐까요? 글쎄요. 유아 독편이 아닐 거면 네. 다른 존재하고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거라면 그런 생각도 또 달마 입장에서 왔을 때도 혹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굳이 면벽할 필요 없죠. 근데 나에 대한 자각의 또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각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자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또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을 보고 면벽하면서 자각할 수도 있고 무슨 속세를 넘나들면서 어느처럼 어떤 화쟁을 통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마의 방식은 또 달마의 방식이 있는 거고 또 이 시인의 방식은 또 시인의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눈물 얘기는 눈물은 그런 거죠. 일종의 자비가 체험이 되면 눈물이 나와요. 자비가 체험이 되면 공감이 되고 무엇가짐이 되면 내가 없어지면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비예요. 여기서 눈물은 그거고 24페이지에 그 비속 있지 않습니까? 네. 단어가 10단어죠. 네. 평문 선생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죠. 사춘기를 일본에서 보내셨어요. 네. 가장 예민할 때 그때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문학소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감수를 받으신 것이 있어요. 일본의 문학의 특징은 단순 명백한 거예요. 하이쿠가 5치호예요. 17마디가 시예요. 여전한 게 없어요. 그것이 선구예요. 선. 달마가 구병면벽 이런 것이 선이라는 것은 언어도 아니야. 진실에 대해 speaking without word is true. 말로 표현을 하면 개국의 책이라 입에서 말이 나가면은 진실에 멀어져. 그렇기 때문에 말은 될수록 적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인보다는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수록 좋은 게 아니죠. 옛날에 시경 같은 데 뭐 오원 절구나 오원 육시나 절구 이런 거죠. 거기에 그 사무사가 얼마나 에너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선생의 시를 보면은 그 할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석도 할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에 살다 보니까 동화돼요. 그런 시가 저는 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일반 그냥인데 여기 세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느 분이 그 할거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현원 선생님의 시를 깊이 연구하시려면 일본의 할거에 대한 일본의 그 와비와 사대는 게 있어요. 쓸쓸함과 외로움. 서북의 그런 작품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님 때 한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원장님 계신데 제가 기록량을 했어요. 15분 전에 왔더니 백문 선생님 행사는 비가 때 없었군요. 이게 오늘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집의 마지막에 53번입니까? 예. 근데 평론 선생님이 불자십니까? 어머니가 불자신데 어머니가 종교예요. 어머니가 종교죠. 이게 우리 얼굴 굉장한 함의가 있는데 제가 좀 동방님과 같으면 잘 들었어요. 평론 선생님만 종교가 어머니예요. 내가 저기 난시도 가봤더니 그게 다 표상이 돼 있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종교거든요. 어머님의 불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그것이 그 평론 선생님한테 전이가 돼서 DNA에 갇혔어요. 불가의 선제동자라는 게 상징이에요. 선제동자가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서 53인의 선지식을 방문해요. 53인에. 마지막 53번째 하는 것이 선제동자가 찾아간 분이 53번째야. 근데 시집이 53만 아니에요? 묘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왜 오느냐 하면 제 인식이에요. 근데 과연 틀지 않고. 네. 사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6호 시집이 한 두 번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온 거는 53번 아니에요. 그거 딱 맞죠. 그거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묘하게 이렇게 마중과 오늘 비가 오는 것도 이게 비가 가무고 보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하늘에 편연이 돼가지고 또 구름이 모여가지고 오늘 최종결함이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보우 내지는 가무고 애썼다. 이렇게 영혼이 감옥을 해서 비를 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내주는 하는 선생님에 대한 문항으로 끝내주는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일단 기자의 제보나 이게 먹고 감사합니다.